어이! 거기! 어느 부대 소속인데 길 한복판에서 길막이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당장 차 빼고 길 터!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여주기와 썩은 관행만이 남은 최전방 철책 사단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부임하면서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아침 8시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상쾌하다 못해 칼날처럼 서늘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파랬고 간간이 떠있는 흰 구름은 마치 누군가 정성껏 뜯어붙여 놓은 손뭉치 같았다. 그 풍경의 한가운데 육군 제7보병사단이라는 현판이 위엄있게 걸린 사령부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단결. 하면 된다. 는 구호가 새겨진 아치 너머로 잘 정돈된 막사와 연병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문 위병소 앞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섰다. 번쩍이는 육군본부 마크가 아니었다면 고급 관용 차량의 등장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아침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였을 것이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과 이일병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뭐야, 저 차. 6번 차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별이 하나인데? 운전석에서 내린 수송병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먼저 정갈하게 닦인 전투화가 땅에 닿았고 곧이어 다림질선이 칼날처럼 살아있는 전투복을 입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그 어떤 치장보다도 빛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어깨에 달린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호.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3번째 여성 사단장이자 최전방 상비사단에 부임한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잠시 응시했다.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의 보고에 강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막 위병소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부대 안쪽에서 요란한 먼지를 일으키며 K131 지휘 차량 레토나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급하게 정문 앞에 멈춰선 차량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50대 초반에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간부. 달아빠진 전투복의 가슴팍에는 중령 황인철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황인철 중령은 제네시스 지구공과 그 옆에 선 강지우를 힐끗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삿대질을 시작했다. 야, 너희들 미쳤어?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정문을 쳐닫고 있어. 당장 안 열어?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고요함을 깨트릴 만큼 우렁찼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김상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단결. 중령님, 사단장님 이 취임식 전까지는 외부 차량과 인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 이 새끼가 진짜 내가 외부인이냐? 나 5연대 2대 대장 황인철이야. 몰라. 그리고 저 차는 뭔데? 내가 아침 회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어딜 감히 길을 막아. 황 중령은 강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말끔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었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다. 기껏해야 소령, 운이 좋아봐야 갓 진급한 중령쯤으로 얕잡아 본 것이다. 아침부터 바쁜 길을 막아선 계급 낮은 여군이 거슬린다는 듯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이 거기. 어느 부대 소속인데 길 한복판에서 길막이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상관이 회의 들어가는데 늦으면 책임질 건가? 당장 차 빼고 길 터. 운전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중령님.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지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그녀는 황인철 중령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분노나 당황스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얼굴이었다. 황인철 중령.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황 중령은 자기도 모르게 예. 하고 반문했다. 귀관은 지금 상급자에 대한 예의는 물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관찰력과 판단력조차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귀관이 말하는 군대의 법도인가? 네. 상급자라니.
무슨? 황중령이 당황하며 그녀의 어깨를 다시 보았을 때 비로소 그는 그곳에 박힌 2개의 별 사단장 계급장을 제대로 인식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핏기가 가시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설마 신임 사단장이 여자라고? 그때였다. 사령부 안쪽에서 참모장인 박현수 대령이 거의 기어오는 듯한 속도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딴, 결,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박 대령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경례 구호는 황인철 중령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물론 황 중령 자신도 거의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팔은 납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강지우는 박 대령의 경례를 가볍게 받은 뒤 여전히 굳어있는 황인철 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귀관의 소속과 직책, 성명을 다시 한번 말해보라. 단결. 오연대 2대 대장. 중령. 황인철입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좋다 황중령. 오늘 귀관 덕분에 우리 7사단의 첫인상을 아주 강렬하게 받게 된 것 같군. 고맙게 생각한다. 그녀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얼음보다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황중령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박 대령을 향해 말했다. 참모장, 지금부터 내 이 취임식은 취소한다. 예?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단장님과 지역 유지분들도 다 오시기로. 내 부임의 첫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 지금 즉시 전 부대에 전파하도록. 모든 행사는 취소하고 나는 지금부터 사단 순시를 시작하겠다. 첫 목적지는 오연대 2대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곁에 서 있는 황인철 중령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 같았다. 황 중령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강지우는 그를 지나쳐 성큼성큼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화천의 가을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7사단에 새로운 별이 뜨는 순간이었다. 황인철 중령의 대대는 사령부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강지우 사단장이 탄 지구공이 대대 연병장에 멈춰 섰을 때 대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사단장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장 달려왔다는 소식은 대대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전 병력 5분 내로 연병장 집합. 생활관 청소 상태 확인해. 관물대 각 잡고 바닥 광내. 행정반 서류 싹 다 치워. 보이는 곳에 문제될 만한 거 하나도 남기지 마. 간부들의 고함과 병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참모장, 대대장. 예, 사단장님. 지금부터 나를 안내하려 하거나 정해진 동선으로 유도하려는 생각은 버리도록.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직접 볼 것이다. 그녀는 곧장 가장 가까운 생활관 건물로 향했다. 황중령과 대대 주임원사가 사색이 되어 그 뒤를 따랐다. 삼생활관. 강지우는 문에 붙은 팻말을 읽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급하게 청소를 한답시고 물을 뿌려댄 탓에 바닥은 미끄러웠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핀 벽지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병사들은 관물대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들의 긴장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생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저기 3번째 관물대. 그녀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저 병사 관물대 문 열어보라. 지목당한 박일병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물대 문을 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복과 속옷이 각 잡혀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안쪽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그 안에 전투복 주머니에 든 것 전부 꺼내보도록. 박일병이 마지못해 전투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반창고, 흙이 묻은 사탕 껍질 그리고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 이리 줘보라. 황중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단장님,
병사의 개인 사유물까지 보시는 것은 군대에서 개인 사유물 운운하기 전에 자네 부대 병사들의 복지 상태나 제대로 챙기는 게 어떤가 황중령. 강지우의 차가운 말에 황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수첩을 넘겨받았다. 그곳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월 2일. 무릎 통증으로 의무실 가고 싶다고 보고했으나 꾀병이라며 묵살당함. 5월 10일. 행보관님이 개인 밭일 도와주고 오라고 함. 저녁 점호 빠짐. 6월 21일. 유륙의 기마사가 자기 차에 부대 기름 넣는 것을 목격함. 무서워서 말 못함. 수첩을 넘기는 강지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박일병에게 돌려주었다. 고맙다.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녀는 박일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 박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지우는 생활관 구석에 놓인 청소도구함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부러진 빗자루와 썩어가는 걸레가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참모장. 이게 우리 7사단 장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현주소다. 보이는가? 송구합니다. 그녀는 생활관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고 세면대에는 누런 물때가 가득했다. 복도 끝에 있는 사이버지식 정보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기는 왜 문이 닫혀 있지? 그게 컴퓨터가 대부분 고장나서 수리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중령이 쩔쩔매며 변명했다. 강지우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컴퓨터 몇 대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의자는 모두 치워져 간부들의 사적인 물품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다. 예산 신청 서류 나중에 확인하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황중령. 자네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농담도 섞여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취사장이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취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바닥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뒹굴었고 환풍기는 기름때에 쩔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취사병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우는 오늘 배식될 메뉴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김치찜. 그녀는 거대한 솥단지로 다가가 국자로 김치찜을 휘저었다. 그러자 멀건 김치 국물 아래 가라앉아 있던 돼지고기 몇 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량보다 한참은 부족해 보이는 양이었다. 조리장. 예. 사단장님. 살집이 있는 조리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게 오늘 우리 용사들이 먹을 점심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고기보다 김치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정량 배식 제대로 되고 있는 건 맞나?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군대는 노력하는 곳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곳이다. 부식 창고 지금 당장 열어보라. 강지우의 명령에 조리장과 황중령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부식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빼돌린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식자재들이 한쪽 구석에 따로 쌓여 있었다. 고급 햄과 통조림, 냉동 만두, 심지어 민간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과자 상자까지.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쌓여있는 식자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고 무서웠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황인철 중령과 조리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 놈들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황중령. 예, 사단장님. 오늘 점심 나와 함께 여기서 병사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도록 하지. 그리고 오후에는 귀관의 대대 운영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겠다.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금 즉시 내게 가져오도록.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황인철 중령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화천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그의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는 듯 했다. 정오의 햇살이 식당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300여 명의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 없이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쏠려 있었다.
식당 중앙 낡은 6인용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신임 사단장 강지우 소장에게 그녀의 식판은 다른 병사들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멀건 김치 국물에 잠긴 돼지고기 몇 점, 군데군데 쉰내가 나는 콩나물 무침, 그리고 밥알이 딱딱하게 굳은 쌀밥. 그녀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대하듯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음식을 맛보았다. 그녀의 맞은편 황인철 중령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강지우의 눈치만 살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식당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지우는 밥을 반쯤 먹었을까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한 테이블에 머물렀다. 아침에 생활관에서 마주쳤던 수첩의 주인 박일병이 속한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판을 들고 그 테이블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움직임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병사들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뻔했다. 그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이려 했다. 앉아라. 강지우의 나지막한 말에 병사들은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식판을 내려놓았다. 식사 중에 미안하다.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왔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일개 병사들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그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다들 밥은 먹을 만한가?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쳐다볼 뿐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우는 피식 웃었다. 하긴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거짓말이겠지. 나도 먹어보니 알겠다. 이건 솔직히 군견에게 줘도 외면할 수준이군. 그녀의 직설적인 유머에 병사들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몇몇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강지우가 박일병을 보며 물었다. 박일병. 아까 보니 무릎이 안 좋아 보이던데. 훈련받는데 지장은 없나?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 표정이 아닌데. 솔직하게 말해봐라. 사단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그녀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에 박일병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힐끗 황중령 쪽을 쳐다보았다. 황중령은 이쪽을 보지 않는 척했지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역력했다. 박일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성적인 활액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서는 매번 진통제만 처방해주고 대대에서는 훈련 열외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꾀병 부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는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옆에 있던 다른 병사도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청원 휴가를 신청했는데 부대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 결국 아버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병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나둘씩 본물 터지듯 병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 간부들의 사적인 지시, 불합리한 작업 동원과 외박 통제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지난 몇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이대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공감의 말을 건네거나 섣부른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오늘 너희들이 한 이야기는 절대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사단장 계급장을 걸고 약속하지. 식사 마저 하고 편히 쉬도록. 그녀는 식판을 직접 들고 잔반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미한 기대감과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황인철 중령이 급하게 챙겨온 각종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류 수불대장, 훈련 결과 보고서, 장비 정비 기록, 인원 및 보급 관련 서류까지 대대 운영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강지우 사단장은 안경을 쓴 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참모장 박현수 대령과 사단 본부에서 급히 호출된 감찰참모 송치훈 중령이 배석했다. 황인철 중령은 방구석에 초조하게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감찰참모. 이대대 분기별 유류 소모량을 최근 2년간의 사단 평균과 비교해 분석해봐. 강지우의 지시에 송 중령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다. 보고드립니다. 이대대의 KO1일 트럭 1대당 월평균 유류 소모량이 사단 평균 대비 18%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 및 휴일 유류 소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기록된 경우가 빈번합니다. 훈련도 없는 주말에 기름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건가? 강지우는 유류 수불 대장과 차량 운행 일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황중령. 이 날짜 좀 보지. 4월 15일 토요일. 운행일지에는 부대 주변 환경 정화 목적으로 두돈반 트럭 한 대가 50km를 운행했고 20리터의 경유를 소모했다고 기록되어 있군. 그런데 같은 날 유류 수불 대장에는 100리터가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머지 80리터는 어디로 증발했나? 황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아마 기록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행정병이 실수를. 실수?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실수가 지난 6개월간 12번이나 반복됐더군. 증발한 기름만 모아도 드럼통 하나는 채우겠어.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로 보이나? 그녀는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서류 뭉치로 손을 옮겼다. 이번에는 전투력 측정 결과 보고서였다. 서류상으로 이대대는 사단 내에서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개인화기 사격과 20km 완전 군장 급속 행군 기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참모장. 이대대 병력 현황 보고서와 지난 분기 전투력 측정 당시 실제 참가 인원 명단을 대조해 보도록. 박 대령이 서류들을 대조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단장님 이상합니다. 명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투력 측정 당시 의무대 입실자와 휴가자를 제외하고도 총원 312명 중 27명이 기록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누락됐겠지. 있지도 않은 병력이니까. 소위 말하는 인원 뻥튀기 아닌가. 여러 해 인원이 많아 기록이 저조할 것 같으니 아예 측정에 참가하지 않은 우수 병력의 과거 기록을 짜깁기해서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게지. 안 그런가, 황중령? 사실과 다릅니다. 부대 명예를 위해. 강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가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자 서류 더미가 얕게 흔들렸다. 병사들에게 썩은 밥을 먹이고 아픈 병사를 꾀병 환자로 만들고 나라의 기름을 빼돌리는 게 자네가 말하는 군대의 명예인가? 썩어 빠진 장부 따위로 만들어진 허울뿐인 명예가 우리 7사단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녀의 서슬 퍼런 질책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탄약고 재고 현황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K2 소총 예광탄 500발. 실물과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탄 유출이다. 황중령. 자네는 지금 단순한 비위 행위를 넘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범죄를 저지른 거야. 황인철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졌다. 사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는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별을 가리켰다. 황인철 중령. 이 별의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아는가?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명예가 아니다. 내가 지휘하는 7사단 용사 1만여 명의 목숨과 그 가족의 신뢰, 그리고 국민이 우리 군에 부여한 책임의 무게다. 나는 그 무게를 배신할 수 없다. 그녀는 싸늘한 목소리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감찰 참모.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황인철 중령을 오연대 2대 대장 직위에서 해제한다. 대대 지휘권은 연대 참모장에게 임시 이관하도록. 그리고 황 중령의 신병을 확보하여 사단 감찰부로 이송, 오늘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라. 그의 개인 집무실과 관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소환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모장. 네. 내일 오전 9시 사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전장교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다. 영관급 이상 장교는 전원 예외 없이 참석이다. 내가 우리 7사단 장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있는 황인철 중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7사단의 아픈 환부를 그녀는 이제 막 도려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7사단의 심장부인 칠성회관 대강당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당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저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령부터 대령까지 7사단의 허리와 두뇌를 책임지는 지휘관과 참모들이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 강당을 짓눌렀다. 어젯밤 오연대 2대 대장 황인철 중령이 전격 직위해제 및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였고 그 파문은 모든 지휘관의 발밑을 적시고 있었다. 그들은 수군거렸다. 목소리는 낮췄지만 그 안의 내용은 날카로웠다. 취임식도 생략하고 대대장부터 날려버리다니 보통뿐이 아니야. 황 중령이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부대 안정부터 생각해야지. 여군 사단장이라 얕봤다간 큰 코 다치겠어. 첫 본보기가 아주 확실해.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새로운 권력자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크고 작은 비위를 저질러온 이들에게 강지우의 등장은 재앙의 서막과도 같았다. 정확히 9시 정각. 강당 뒷문이 열리고 강지우 사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참모장 박현수 대령과 비서실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당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 결. 우렁찬 경례 구호가 강당을 울렸다. 강지우는 연단 앞에서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모두 앉아라는 간결한 지시와 함께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서류나 원고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강당을 가득 메운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압도적인 권위가 실려 있어 누구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제 나는 오연대 2대 대장 황인철 중령을 직위해제하고 감찰부에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서두는 직설적이었다. 변명도 서론도 없었다. 그의 죄목은 다양하다. 군수품 횡령, 허위보고, 직권남용,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 더 심각한 문제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황 중령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버젓이 대대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장교들 사이에서 미미한 동요가 일었다. 나는 어제 이 대대에서 두 종류의 군대를 보았다. 하나는 서류 속에 존재하는 군대다. 그 군대는 전원 어급 체력을 갖추고 100, 800 중의 사격 실력을 뽐내며 장비는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보고서 상으로는 완벽한 어급 전투부대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본 또 다른 군대는 현실의 군대였다. 병사들은 썩은 밥을 먹고 있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내몰렸으며 간부들의 사적인 용무에 동원되고 있었다. 장비는 녹슬었고 기름은 빼돌려졌으며 탄약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장교들을 응시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군대는 서류상의 군대인가 아니면 현실의 군대인가? 상급 지휘관에게 칭찬받기 위한 보고서 한 장이 혹한의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우리 병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칼날 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7사단에서 서류상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낼 것을 선포한다. 앞으로 나에게 허위 보고 조작된 통계, 부풀려진 성과를 가져오는 지휘관은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포장된 거짓 성공보다 정직한 실패 보고를 원한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은폐하여 그 골문 상처가 부대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휘관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다. 책임이다. 여러분의 첫 번째 책임은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을 책임져야 할 부하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투준비 태세의 시작이다. 병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지휘관은 100만 대군을 이끌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나는 7사단의 모든 병사들이 직접 나에게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단장 직통 채널을 개설할 것이다. 익명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제보를 색출하려 하거나 보복을 시도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황인철 중령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강당 안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훈련 체계 또한 전면 개편한다. 보여주기식 훈련, 검열을 위한 훈련은 모두 폐지한다. 실제 전장 상황에서 병사들의 생존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전투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에 집중할 것이다. 주말에 간부들이 병사들을 사적인 용무로 동원하는 행위 역시 엄금한다. 병사들의 휴식은 권리이며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대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겠다. 강지우는 연단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마치 모든 장교들과 눈을 맞추려는 듯. 나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나와 함께 새로운 7사단을 만들 기회다. 단결. 하면 된다는 우리 부대의 구호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념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그녀의 시선이 좌중을 압도했다.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나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거나 변화를 따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내 길을 가로막는 자는 그 누구든 치워버릴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선언이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상이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내가 오늘 한 말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고민하도록. 여러분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강지우는 짧게 목례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강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200여 명의 장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라진 뒤 비로소 강당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깨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주먹을 쥐었다. 참모장 박현수 대령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불안감과 함께 어쩌면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었다. 반면 몇몇 연대장들의 얼굴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다. 그들은 황인철 중령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관행에 젖어 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에게 강지우의 연설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닌 자신들을 향한 서슬퍼런 경고장으로 들렸을 것이다. 7사단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저항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길을 여는 북극성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지우 사단장의 연설이 남긴 폭풍은 각급 부대로 흩어지는 지휘관들의 차량과 함께 사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굳은 결의를 다졌고 어떤 이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파련대장 최민식 대령은 그 후자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쓰고 있던 전투모를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50대 초반의 그는 육사 출신으로 군 생활 내내 정치와 라인을 통해 승승장구해 온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군대란 싸워서 이기는 조직이기 이전에 상관에게 인정받고 진급하는 조직이었다. 강지우의 등장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김중령? 최 대령은 자신의 연대 작전 참모인 김영훈 중령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별 2개짜리가 와서 30년 군대 관행을 하루아침에 뒤엎으려고 해. 허위 보고? 조작? 그거 없이 어떻게 부대를 문제없이 굴리라는 말이야. 사사건건 터지는 문제들을 다 사령부에 보고하면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준답디까? 김중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사단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병 복지 문제는. 복지. 무슨 군대가 자선단체야? 전쟁 나면 밥 투정하고 잠 투정할 건가? 요즘 애들 나약해 빠진 걸 왜 부대 탓으로 돌려? 우리 때는 말이야. 최 대령의 라떼 타령이 시작되려던 찰나 주임원사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왔다. 연대장님, 사령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장 직통 채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시입니다. 각 생활관마다 QR코드가 인쇄된 포스터를 부착하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최 대령은 공문을 빼앗아 들고 훑어보더니 종이를 구겨버릴 듯 움켜쥐었다. 기가 막히는군. 이건 지휘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닌가? 병사들더러 자기 지휘관을 고발하라고 부추기는 꼴이잖아. 그는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까라면 까야지. 지시대로 포스터는 붙여. 대신 활용법을 잘 교육하도록 해. 우리 연대 병사들은 쓸데없는 일로 사단장님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 없도록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임원사? 알겠습니다. 주임원사의 대답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것은 명백한 압박이자 사실상의 사용 금지 협박이었다. 최민식 대령은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질서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지우의 개혁이 한때의 돌풍으로 끝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황인철 중령이 사라진 이대대에는 연대 참모장이 임시 대대장으로 부임했고 사단 감찰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밥이었다. 식당에는 늘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국그릇에는 건더기가 풍성했다. 정량의 고기가 배식되었고 신선한 채소로 만든 반찬이 식판을 채웠다. 병사들은 더 이상 식사 시간을 불쾌한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와, 오늘 제육볶음 실화냐? 고기가 김치보다 많은 거 처음 본다. 이게 다 그 여자 사단장님 덕분 아니냐? 진짜 군대가 바뀔 수도 있나 봐. 박일병과 그의 동기들은 식판을 깨끗이 비우며 감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 입대 후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변화는 생활관에서도 일어났다. 사단장 지시 후 단 며칠 만에 보급관이 직접 생활관을 방문해 파손된 타일과 곰팡이 핀 벽지를 수리할 계획을 설명했다. 닫혀만 있던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는 신형 컴퓨터 몇 대가 새로 들어왔고 병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생활관 게시판 한쪽에 사단장 직통 채널 칠성의 소리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었다. 병사들은 신기한 듯 QR코드를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휴대폰을 꺼내지는 못했다.
익명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손을 붙잡았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 박일병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일주일 전보다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진 탓이었다. 임시 대대장은 그를 의무대로 보내주었지만 군의관은 여전히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진통제만 처방해줄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절름발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침상에서 일어나 모두가 잠든 생활관 복도로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게시판에 QR코드를 비췄다. 화면에 익명의 메시지 창이 떴다. 그는 한자 한자 자신의 상황을 정성껏 써내려갔다. 사단장님께, 저는 오연대 2대대 소속 박XX 일병입니다. 만성 활액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부대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 정밀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연 이 작은 목소리가 닿을까? 그는 불안과 기대를 안고 다시 침상으로 돌아갔다. 강지우는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무실에 나왔다. 하루의 시작은 전날 밤 사이 접수된 칠성의 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장난스러운 글이나 의미 없는 욕설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그조차도 병사들의 목소리라 생각하며 하나하나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눈이 한 메시지에 멈췄다. 박일병의 글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오연대 2대대 박일병. 오늘 중으로 국군 수도병원 정형외과 진료 예약을 잡아라. 부대에는 내가 직접 지시할 테니 즉시 외진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단 의무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사색이 된 의무대장이 사단장실에 들어섰다. 강지우는 박일병의 사례를 들며 차갑게 물었다. 우리 사단 의무대는 단순 타박상과 만성질환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들만 모아놓은 곳인가? 병사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진통제 처방이 전부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조치인가? 병력이 많다 보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변명하지 마라. 지금부터 사단 내 모든 만성질환 의심 장병 및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환자 리스트를 전수조사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한 명이라도 누락될 시 의무대장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라. 그녀의 지시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일병은 그날 오후 사단장 직권으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이 소식은 대대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칠성의 소리가 진짜로 작동한다는 것, 사단장이 직접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준다는 사실은 그 어떤 구호보다도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되었다. 그날 이후 칠성의 소리 채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강지우의 개혁이 시작된 지 한 달. 7사단에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모든 곳에 똑같이 닿는 것은 아니었다. 강지우는 이날 8연대의 KCTC 과학화 훈련 준비 현장을 불시에 찾았다. 그녀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관이었다. 병사들은 실전적인 전술 훈련 대신 훈련장 주변에 잡초를 뽑고 돌을 주워 화단을 만드는 작업에 동원되어 있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간부들이 모여 연대장이 참관할 훈련 시범을 위해 각본을 짜고 있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훈련의 현장이었다. 연대장 어디 있나? 강지우의 싸늘한 물음에 현장을 지휘하던 대대장이 달려왔다. 단결. 연대장님께서는 잠시 후 훈련 현장 지도차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지도? 이게 지금 훈련하는 모습으로 보이나? 그때 최민식 대령이 탄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강지우를 보자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허허 사단장님. 어인 행차십니까? 마침 제가 우리 용사들 훈련을 독려하러 오던 길이었습니다. 최 대령. 내가 지휘관 회의에서 했던 말을 벌써 잊었나? 보여주기식 훈련은 전면 폐지하라고 했을 텐데. 지금 이게 뭔가? 병사들에게 총 대신 호미를 들려주는 게 자네가 말하는 실전 훈련인가?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훈련의 일환. 궤변은 그만두도록. 강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작업하던 병사 한 명을 불렀다. 자네 KCTC가 뭔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자네가 지금 하는 이 작업이 훈련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그냥 간부님들이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병사의 솔직한 대답은 최 대령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강지우는 한심하다는 듯 최 대령을 쳐다보았다. 최 대령. 자네 부대는 아직도 서류 속에서만 싸우고 있군. 내일 연대 전투력 측정 평가를 다시 실시하겠다. 어떤 각본도 시범도 없이. 내가 직접 평가관을 맡을 것이니 자네 연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준비나 하도록. 그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차에 올랐다. 최민식 대령은 떠나는 그녀의 차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연대 전술 훈련장의 공기는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밤새 급조된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간부들의 얼굴에는 잠을 설친 피로와 어찌할 수 없는 패닉이 역력했다. 최민식 대령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쉴 새 없이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은 그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다. 설마 사단장이 공개적으로 연대장의 체면을 깎는 무리수를 두겠어? 적당히 압박하다가 끝나겠지. 그는 자신의 군 생활 내내 통용되던 정치적 논리를 굳게 믿고 있었다. 오전 8시. 강지우 사단장이 탄 지휘 차량이 훈련장 지휘소 앞에 멈췄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에 방탄목까지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오직 평가관으로서의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지금부터 8연대 전투준비 태세 평가를 시작한다. 그녀는 최민식 대령의 요식적인 보고를 손으로 막으며 작전 상황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상황 부여. 금일 08시 10분 적 특작군 한 개 분대 규모가 아군 GOP 철책을 통과 연대 책임 지역인 독수리봉 일대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 또한 08시 15분 연대의 주 보급로인 7번 도로에서 원인 불명의 연기가 발생. 아군 감시 장비에 의해 미확인 화학작용제 의심 물질로 식별됨. 마지막으로 08시 20분 훈련장 인근에서 길을 잃은 민간 차량 1대가 통제선 안으로 진입했다는 보고 접수. 연대장은 즉시 상황을 조치하고 예하 부대의 임무를 하달하라. 평가 시작. 최민식 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단순한 오대기 전투준비 태세 점검이 아니었다. 세 가지의 복합적인 상황이 동시에 터지는 지휘관의 두뇌를 시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적 특작군, 화생방, 민간인 보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가장 익숙하고 가장 보여주기 좋은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작전 참모. 즉시 일대대에 명령 하달. 전 병력 완전 무장 후 독수리봉 일대 포위망을 형성하라고 지시해. 수색 중대도 투입하고. 그의 첫 명령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연대장. 강지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휘소 전체를 울렸다. 주 보급로가 화학 공격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하부대 방호 조치나 우회로 확보 명령도 없이 병력부터 투입하는 건가? 적 특작군을 잡기 전에 자네 부하들을 먼저 독가스 구덩이로 밀어넣을 셈인가? 그건 화생방 지원대의 즉시 제독 조치를. 민간인 차량은 어떻게 할 건가? 적 특작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나? 자네의 작계에는 아군과 민간인의 생명보다 적을 섬멸하는 전과가 더 우선인가? 강지우의 조목조목 이어지는 지적에 최 대령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지휘관이 흔들리자 지휘체계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명령은 뒤죽박죽 하달되었다. 일대대는 출동 준비를 하다가 화생방 경보에 다시 방독면을 찾느라 우왕좌왕했고 수색중대는 출동 경로를 제대로 지정받지 못해 지휘소 주변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통신망에는 의미 없는 보고와 고성이 오갔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지만
파련대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현장의 병사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늘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만 받아왔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방독면 써. 아니야, 다시 벗고 총 챙겨.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한 중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 육군 정예부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에 가까웠다. 강지우는 지휘소를 나와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분대의 분대장에게 다가갔다. 갓 상병을 단 어린 분대장이었다. 분대장, 지금 상황은 파악하고 있나? 적이 나타났고 화학탄이 터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 강지우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만약 통신이 끊기고 고립된다면 그때도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건가? 자네 뒤에 있는 분대원 8명의 목숨이 자네 어깨에 달려 있어. 분대장은 지휘관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져라. 지금 당장 자네 분대가 생존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뭔가? 그녀의 서슬퍼런 질문에 분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 그거다. 강지우는 짧게 답하고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파련대의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평가가 아니라 생존법부터 가르쳐야 할 판이었다. 2시간 만에 평가는 강제로 종료되었다. 결과는 참패였다. 강지우는 파련대의 모든 장교를 지휘소 앞에 집결시켰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연병장에서 그녀는 방탄모를 벗어든 채 그들 앞에 섰다. 오늘 여러분은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군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병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총구는 적이 아닌 상급자를 향해 있고 전술은 전장이 아닌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군대로 만든 당신들 지휘관들의 잘못이다. 그녀의 시선이 최민식 대령에게 향했다. 특히 최민식 대령. 귀관은 지휘관으로서의 판단력, 책임감, 그리고 부하에 대한 애정,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귀관이 한 달 동안 한 일이라고는 나의 지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병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뿐이었다. 내가 칠성의 소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지휘관이 누구인지 가려내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귀관은 병사들을 믿지 못했고 그 결과 병사들 역시 귀관을 믿지 않았다. 신뢰가 무너진 부대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오늘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나는 그런 지휘관에게 내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 육군 제7보병사단장 명의로 명한다. 금일 12시부로 최민식 대령을 파련대장 직위에서 해제한다. 귀관은 즉시 보직을 이임하고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의 처분을 대기하도록. 최민식 대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강지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했다. 강지우는 이어서 파련대 3대 대장이었던 이정훈 중령을 앞으로 불렀다. 그는 아까의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대대를 지휘해 부분적으로나마 상황에 대처하려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이정훈 중령. 예, 사단장님. 금일부로 귀관을 파련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나는 귀관의 학연, 지연, 군 생활 평판 따위는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귀관이 혼란 속에서도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이정훈 중령의 어깨를 잡았다. 무너진 연대를 다시 세워라. 보여주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라. 필요한 모든 지원과 권한은 내가 보장하겠다. 할 수 있겠나? 이정훈 중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과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들겠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주신 기회,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다른 장교들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학연과 지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책임감으로 지휘관이 발탁되는 모습.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광경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8연대 장교들을 향해 말했다. 7사단의 지휘관은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바로 전사인가 아닌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라. 차가 떠나자 8연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오의 태양만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7사단에서 가장 완고했던 저항의 축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진짜 개혁의 파도가 사단 전체를 휩쓸기 시작할 것이었다. 세월은 부대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계절은 산천의 빛깔을 바꾸었다. 강지우가 7사단에 부임한 지 넉 달째 화천의 사나는 순백의 전투복을 입은 듯 눈으로 뒤덮였다. 맹렬한 기세로 계곡을 핥히고 지나가는 칼바람은 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 혹한의 심장부에서 7사단의 동계 전술 훈련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훈련의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설원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방한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안면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에는 피로보다 훈련에 몰입한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길가에 도열하거나 높은 분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부대는 없었다. 각 부대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상의 전장 상황 속에서 자율적인 판단하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8연대의 변화는 경이로웠다. 연대장 직무 대리를 맡은 이정훈 대령의 지휘 아래 8연대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전술을 선보였다. 그는 지휘소에 틀어박혀 명령만 내리는 대신 직접 K200 장갑차를 타고 최전선에서 부하들과 함께 호흡하며 상황을 지휘했다. 그가 돌격을 외치자 병사들은 주저없이 함성을 지르며 눈밭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용기였다. 훈련장 한편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야전 취사 트레일러에서 갓 조리된 닭곰탕이 배식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개선한 야전 급식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꽁꽁 언 전투 식량 대신 혹한 속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에게 반드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야, 훈련소에서 먹던 짬밥이랑 차원이 다르네. 사단장님 오고 나서 진짜 살맛 난다니까. 밥심으로라도 싸우겠다 진짜. 병사들은 꽁꽁 언 손을 녹이며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다.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온기는 단순히 국물의 온기만은 아니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받고 있다는 따스함이었다. 강지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박현수 참모장이 보고했다. 사단장님, 전 부대 훈련 목표초가 달성했습니다. 특히 부상자 발생률이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과 개선된 보급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잘했어, 참모장. 강군은 무조건 돌격하는 군대가 아니라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군대야. 명심하도록. 그녀의 말에 박 대령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박일병은 이제 병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다. 사단장의 배려로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관물대 한쪽에는 이제 통증 일지가 아닌 전역 후의 계획을 적은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생활관은 따뜻했다. 고장났던 난방기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창문에는 방풍 비닐이 꼼꼼하게 붙어 있었다. 칠성의 소리 게시판은 이제 불만 접수처가 아닌 정책 제안 게시판처럼 활용되고 있었다. 분대장님, 이번 주말에 체력 단련실 기구 배치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한번 정식으로 건의해보자. 두려움 없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면 수용되는 문화.
그것은 강지우가 뿌린 신뢰라는 씨앗이 맺은 가장 달콤한 열매였다. 그날 저녁 TV 저녁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다. 황인철 전 중령과 최민식 전 대령을 포함한 육군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한 결과가 발표되는 뉴스였다. 그들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군사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뉴스를 보던 병사들은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그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군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화천에는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하룻밤 사이에 1미터가 넘는 눈이 쌓여 7사단 책임 지역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었다. 특히 민통선 북방의 GOP 초소 몇 곳은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보고를 받은 강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참모장, 지금 당장 화천군청에 연락해서 제설 작업 협조를 요청해. 우리 사단의 공병 장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군과 관이 힘을 합쳐야 해. 대민 지원이 아니라 민관군 합동작전이다. 알겠습니다. 항공단에는 즉시 헬기 지원을 요청해. 고립된 GOP 초소에 생필품과 의료품을 최우선으로 공수한다. 식량보다 중요한 건 의약품과 방한 유류다. 사람이 먼저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실용적이었다. 과거 같았으면 병력을 투입해 무조건 길을 뚫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명령이 내려왔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병사들을 무작정 눈 구덩이로 내모는 대신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직접 헬기에 올라 고립된 GOP 초소를 찾았다. 꽁꽁 언 손으로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말했다. 고생이 많다. 조금만 버텨라. 너희들 뒤에 사단 전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사단장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방 초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폭설보다 더 빠르게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더욱더 힘을 내 제설 작업에 매달렸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전우를 구하기 위한 사투였다. 민관군의 신속한 합동작전 덕분에 마비되었던 도로는 예상보다 빨리 복구되었다.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나 사고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성공적인 위기 대응 사례는 국방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육군본부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육군 참모총장이 7사단을 비공식 방문했다. 그는 강지우의 안내를 받으며 완전히 달라진 부대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의 생기 넘치는 눈빛과 장교들의 자신감 있는 보고 실전적으로 운용되는 훈련 시스템에 그는 연신 감탄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칠성 전망대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두 장군의 뺨을 스쳤다. 강 장군. 참모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걱정이 많았네. 최전방 사단의 여군 지휘관이라니. 군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하지만 오늘 와서 보니 내 걱정은 기우였군. 강 장군은 군대를 바꾼 게 아니야. 군대가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야. 장하네. 최고 지휘관의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강지우는 경례로 답을 대신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믿고 따라준 우리 7사단 용사 모두가 해낸 일입니다. 참모총장이 떠난 후 강지우는 한동안 홀로 전망대에 서서 북녘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어느덧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의 부임과 함께 시작되었던 7사단의 길고 추웠던 겨울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박현수 참모장이 다가와 외투를 덮어주며 말했다. 사단장님, 이제 들어가시죠. 바람이 찹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 부임하던 날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이제 단순한 강인함을 넘어 수많은 부하들을 품은 어머니의 그것처럼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래, 들어가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녀는 등을 돌려 다시 부대로 향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저물어가는 겨울 해가 마지막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7사단에 뜬 새로운 별은 이제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누나, 존나 예쁘네. 야, 번호 좀 줘봐라. 내가 네 매형해줄게. 낄낄거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뱉은 가벼운 희롱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지를. 오늘의 사연은 이 사소하고 역겨운 아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살 강준혁에게 입영 통지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입대일 아침 어머니는 기어이 눈물을 보였다.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의 훈련소 가는 길을 걱정했을 어머니의 마음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차려져 있었다. 과묵한 아버지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였지만 이따금씩 준혁을 향하는 무거운 시선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가는 듯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준혁은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짧게 깎은 머리만큼이나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와 아버지의 말없는 어깨 두드림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비로소 실감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들들과 그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저마다 아쉬움과 격려를 나누는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준혁은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누나 강수현. 그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었지만 하필 동생의 입대일에 중요한 임무가 겹쳐 함께하지 못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혁은 관물대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누나가 입대 전날 밤 건네준 선물이었다. 상자 안에는 견고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의 은색 손목시계와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준혁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나가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지금쯤 얼마나 떨리고 무서울까. 하지만 준혁아, 군대는 너를 더 강하고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맞서렴. 이 시계는 앞으로 내 시간을 지켜줄 테니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시계를 보며 누나가 항상 내 곁에, 내 뒤에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한다, 내 동생. 건강하게 돌아와. 누나가.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마치 누나의 단단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그래, 누나도 군인인데. 나도 할 수 있어. 준혁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입소식이 시작되기 직전 연병장 한편에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각이 잡힌 전투복, 그 위로 선명하게 빛나는 대령 계급장. 바로 누나 강수연이었다. 바쁜 임무를 마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수연은 준혁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전투복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강준혁 훈련병. 씩씩하네. 걱정 마.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믿음은 준혁의 불안한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준혁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격려를 외쳤고 수연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힘껏 잡아주었다. 누나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날 준혁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혹독했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준혁은 철책선이 지척인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의 한 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성실하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선임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준혁에게 유일한 낙은 주말에 허락된 짧은 통화 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는 고된 일과를 버티게 하는 비타민과도 같았다. 누나, 나 오늘 사격 만발했다. 중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정말? 역시 내 동생이네. 장하다 강준혁. 평화는 길지 않았다.
준혁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군대의 실세였던 박철호가 병장이 되어 분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생활관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다. 박철호는 입대 전부터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고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그의 포악함은 날개를 단 듯했다. 그는 유독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순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준혁은 그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어느 날 밤 박철호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관물대 검사를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준혁의 관물대 한편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에 꽂혔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증명사진이었다. 야, 강준혁. 이 여자 누구냐? 여자친구? 아니요, 누나입니다. 오, 누나? 존나 예쁘네. 야, 번호 좀 줘봐라. 내가 네 매형해줄게. 박철호의 희롱 섞인 말에 주변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야, 이 새끼 표정 봐라. 꼬우냐? 그러지 말고 연락처 좀 줘봐.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준혁의 거절에 박철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빠져가지고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번호 내놔.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호 병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준혁이 끝까지 고개를 숙이자 박철호는 코웃음을 치며 준혁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 새끼 봐라. 배짱 한번 두둑하네. 좋아. 어디 한번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 오늘부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군 생활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이후 박철호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준혁을 트집 잡아 괴롭혔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한겨울에 찬물로 바닥을 닦게 하고 전투화에 광이 나지 않는다며 밤새도록 전투화를 닦게 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반찬을 빼앗거나 식판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모두가 잠든 밤에는 준혁만 따로 불러내 온갖 욕설과 함께 얼차려를 주었다. 괴롭힘은 점점 더 악랄하고 집요해졌다. 박철호는 준혁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약점인 누나를 걸고 넘어지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야, 강준혁. 누나도 군발이라 몸이 근질근질하겠네. 내가 위로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이 이어질 때마다 준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계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을 꽉 쥐는 것뿐이었다. 저항은 곧 더 가혹한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준혁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 밝았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준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대장인 최민석 대위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최 대위는 평소 병사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인물로 평판이 자자했지만 그래도 장교라면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최 대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물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박철호 병장님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성희롱까지. 준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대위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뭐? 폭행? 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박 병장이 선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데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군 생활 적응 못하고 꾀부리는 거겠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됐어.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로 나 찾아오지 마.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고 징징거려? 가서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최 대위의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는 준혁의 호소를 사소한 일 징징거림으로 치부하며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준혁을 문제 병사로 취급하는 듯한 그의 눈빛에 준혁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고 말았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날 밤에 벌어졌다.
최 대위가 면담 내용을 그대로 박철호에게 흘린 것이다. 강준혁이 너 꼰질렀으니까 알아서 관리 잘해라라는 식으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철호는 생활관 소등이 되자마자 준혁을 창고로 끌고 갔다. 야, 강준혁. 이 개새끼가 감히 중대장한테 날 찔러?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박철호의 군홧발이 준혁의 온몸을 짓밟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준혁의 의식은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까무룩 정신을 잃어가던 준혁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누나 강수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누나, 살려줘. 며칠 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추스른 준혁은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경계 근무를 서고 돌아온 동기 박성민 상병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 상병은 비록 나서지는 못했지만 평소 준혁이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성민아,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혁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만에 하나 편지가 박철호의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대신 그는 누나와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감을 암시하는 문장들로 편지를 채웠다. 누나 잘 지내지?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요즘은 특히 정신적으로 좀 버거운 날이 많아. 어릴 때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으켜주던 누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여긴 그럴 사람이 없네. 힘들 때마다 누나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마지막 희망을 담은 편지를 건네며 준혁은 간절하게 속삭였다.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 편지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준혁의 편지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기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편지는 군사우편 시스템을 거쳐 강수연 대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 삐뚤빼뚤한 동생의 손글씨가 담긴 낡은 편지 봉투는 유독 눈에 띄었다. 수연은 잠시 고된 업무에서 벗어나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개봉했다. 동생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내용이 이어졌다. 훈련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주말에 축구한 이야기까지. 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어갈수록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수연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어릴 때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으켜주던 누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여긴 그럴 사람이 없네. 나 혼자만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보고 싶다 누나. 평범한 동생의 투정으로 넘길 수도 있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강수연은 자신의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준혁은 단 한 번도 나약한 소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아니었다. 언제나 씩씩했고 오히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 걱정일 정도였다. 강수연 대령은 동생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나 혼자만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동생의 절제된 비명과도 같은 이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동생의 상태였다. 편지의 내용이 과장은 아닌지 지금 동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수연은 즉시 비서실을 통해 다음 날까지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시켰다. 사유는 개인 신상 문제. 그리고 자신의 운전병에게 강원도 철원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군복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여성이 입을 법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작은 파우치 안에는 화장품 대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물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수연이 탄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빠져나가 철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10시. 육사단 수색대대 위병소에 도착한 수연은 강준혁 입영 면회를 신청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위병소 근무병은 그녀의 계급을 알아볼 리 만무했다. 그저 주말을 맞아 동생을 보러 온 예쁜 누나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잠시 후 면회실에서 마주한 동생의 모습에 수연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입대 전 뽀얗고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헬쑥해져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목은 시계가 헐거워 보일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생의 눈빛이었다. 늘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눈은 이제는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수연의 예리한 눈은 준혁이 자신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것과 우돛깃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보랏빛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참상은 편지 속 글자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했다. 준혁아.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누나. 어떻게 여기까지? 준혁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수연은 그런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걱정돼서 왔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응. 그럼. 군대 밥 맛있어. 거짓말. 준혁은 누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수연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준비해온 과자와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동생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철호 병장이 실실 웃으며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최민석 대위도 따라붙었다. 어이 강준혁이. 누님 오셨다며? 인사 한번 드려야지. 박철호는 수연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감탄사를 흘리며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명백한 성희롱성 시선이었다. 야, 소문대로 미인이시네. 동생이랑은 아주 딴판이야. 안녕하십니까, 누님. 제가 준혁이 분대장 되는 박철호 병장입니다. 동생분이 아직 사회물이 덜 빠져서 제가 좀 빡세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연은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스웨터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상황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준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남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하. 그나저나 누님은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 제대하고 나서. 박철호가 희롱을 이어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최민석 대위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허허, 박 병장. 농담이 심하군. 누님 이해하십시오. 박 병장이 워낙 동생분을 아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대장으로서 보증합니다. 저희 부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 이병은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최 대위의 위선적인 말에 수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동생의 얼굴에 찍힌 멍자국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무 문제 없다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이놈들은 한통속이다. 수연은 모든 상황 파악을 끝냈다.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수연은 마지막으로 동생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동생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다. 그곳에는 군 부조리 신고 번호 1303과 함께 이제 괜찮아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부대를 빠져나와 다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순간 강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와 온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염라대왕보다도 더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없이 휴대전화를 건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실에 연결해.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오만한 쓰레기들을 법과 규정의 이름 아래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실장님, 강수연 대령입니다. 오늘 제 동생을 직접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피해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 가해자의 자백과 저에 대한 희롱이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에 대한 비노출 특별 감찰을 제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장교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감찰실장은 그녀의 보고에 담긴 무게감을 즉시 인지했다. 현역 대령이 직접 확보한 물증.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건이었다. 알겠소, 강 대령. 즉각 조치하겠소. 전화가 끊어지자 수연은 차창 밖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수연 대령의 전화는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감찰실장 이원종 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역 대령, 그것도 육사 출신의 핵심 인재가 직접 자기 동생의 일로, 그것도 물증까지 확보하여 신고해 온 사건. 이것은 단순한 병영 부조리 사건을 넘어 군의 기강과 지휘 체계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였다. 이 준장은 즉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했고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인물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팀장으로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 원동일 준이가 임명되었다. 그는 군 내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수없이 파헤쳐온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팀에는 헌병대의 엘리트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능한 군 상담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최정의 드림팀이었다. 이원종 실장은 원준이에게 직접 임무를 하달했다. 원준이, 이번 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야. 신고자의 신분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네의 손에 감찰실 전체의 명예가 걸렸다고 생각하게. 사전 노출은 절대 금물이야. 내일 새벽 위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육사단 사단장에게는 도착 직전에 통보하고 해당 대대에는 통보 없이 바로 진입한다. 목표는 증거 확보다. 서류, PC,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해. 특히 피해 병사인 강준혁 이병의 안전과 심리 상태를 각별히 신경 쓰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동일 준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수사 인생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특히 부하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가장 경멸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어둠을 뚫고 검은색 민간용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다. 차량 내부에는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감찰팀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제6보병사단이었다. 그 같은 시각 수색대대 막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호 병장은 전날 강준혁의 누나가 다녀간 이후 심기가 불편했다. 예쁘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괜한 트집을 잡아 아침 점호부터 강준혁을 몰아세웠다. 야, 강준혁. 어제 누나 보고 와서 좋았냐?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군기가 빠져가지고. 오늘 훈련 때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줄 테니까 각오해. 준혁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누나가 다녀간 뒤 그의 손에 남은 작은 쪽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했다. 정말 이 번호로 전화하면 무언가 바뀔까? 그러다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대대 전체의 아침 훈련 준비로 분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 근무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민간 차량 여러 대가 멈추지 않고 위병소를 그대로 통과해 대대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날카로운 인상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위병소장은 본능적으로 비상벨을 눌러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있던 원동일 준이가 막사로 향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A팀은 행정반과 중대장실, B팀은 생활관 전체를 통제한다. C팀은 즉시 강준혁 이병과 박철호 병장, 최민석 대위의 신병을 확보해. 한 놈도 놓치지 마. 쾅! 감찰팀 요원들이 행정반과 각 생활관의 문을 동시에 열어젖혔다. 전원 동작 그만. 모두 하던 일 멈추고 주목.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본부 주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감찰실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훈련 준비를 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행정반에서는 당황한 행정보급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서류 캐비닛에 통제선을 붙이고 PC의 전원을 강제로 내렸다. 생활관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졌다. 요원들은 병사들에게 일체의 움직임을 금지시키고 관물대와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철호는 자신의 생활관에 들이닥친 요원들을 보고 욕설을 내뱉었다. 뭐야, 이 개새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하지만 그의 저항은 건장한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리며 간단히 제압당했다. 박철호 병장,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한다. 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게 너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 한편 중대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최민석 대위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원준이와 직접 마주했다. 누구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육군본부 감찰실 원동일 준이다. 최민석 대위, 자네는 지금부터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다. 순순히 조사에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면. 원준이의 서늘한 말에 최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한 젊은 감찰관이 훈련 준비를 하던 강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준혁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강준혁 이병 맞나? 예. 따라와라.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우리가 널 보호한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준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요원을 따라 막사를 나섰다. 그가 지나치는 복도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들이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있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중대장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제 누나가 쥐어준 작은 쪽지. 그 안에 담긴 이제 괜찮아라는 4글자가 이렇게 거대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혁의 마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처럼 평온했다. 강준혁이 탑승한 검은색 세단은 그의 소속 대대를 벗어나 사단 본부 영내에 위치한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군사경찰대의 조사실과 면담실이 위치한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준혁은 자신을 호위하는 감찰관을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사방은 서늘한 정적으로 가득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타자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있던 생활관과는 공기부터 다른 엄격한 법과 규율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준혁이 안내된 곳은 차가운 조사실이 아닌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상담실이었다. 푹신한 소파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군이 그를 맞았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상담준 사관. 감찰팀에 소속된 전문 심리 상담관이었다. 강준혁 이병 맞죠? 편하게 앉아요. 여기는 아무도 그쪽을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목마를 테니 주스라도 한잔 할래요?
상담관의 부드러운 말투에 극도로 긴장해 있던 준혁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상담관은 그를 재촉하지 않고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며 준혁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단어 위주로 나오던 그의 이야기는 점차 구체적인 문장이 되어 흘러나왔다. 박철호 병장이 자신의 관물대에서 누나의 사진을 보고 처음 희롱하던 그날 밤의 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구타와 욕설. 식판을 엎어버렸던 날의 모멸감. 한겨울의 속옷바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던 치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기 내어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더 가혹한 보복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절망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준혁은 여러 번 울먹였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상담관은 조용히 기다려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주어진 것이다. 몇 시간에 걸친 그의 진술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한편 같은 건물의 다른 조사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자신의 앞에 앉은 원동일 준이를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장교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원준이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과도한 조치입니다.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은 지휘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제가 중대장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원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최 대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서류철에서 진술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밀었다. 강준혁의 1차 진술서였다. 사소한 다툼이라. 최 대위, 자네 부대 병사는 군 앞발에 밟혀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사소한 다툼으로 보이나? 자네는 강 이병의 면담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보복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지. 이게 자네가 말하는 지휘관의 책임인가?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순 고충 상담인 줄 알았고 박 병장에게는 분대원 관리에 신경 쓰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거짓말. 원준이는 최 대위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는 아직 강수연 대령의 녹취 파일이나 부모들에게서 받은 뇌물 내역 같은 결정적 증거는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박철호 병장이 있는 조사실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그는 헌병대 수사관 출신의 베테랑 상사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 CX.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시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맞으면서 군 생활했어. 그 새끼가 나약하고 빠져가지고 그걸 못 견딘 거지. 왜 나한테 지랄들이냐고.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수사관은 그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보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와 반성 없는 모습은 훗날 재판에서 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터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석 대위와 박철호 병장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 복원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철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며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의 가혹행위는 상습적이었고 그 대상은 강준혁 하나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첫날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원동일 준이는 각 팀의 보고를 취합했다. 강준혁의 구체적인 진술, 박성민 상병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의 목격자 진술, 최민석과 박철호의 뻔뻔한 거짓 진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분쇄할 디지털 증거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원준이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 오전에 2차 신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신문 시작과 함께 강수연 대령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저놈들 귀에 똑똑히 들려줘야겠다. 자기 누나를 희롱하며 동생을 어떻게 다뤘는지 자랑하던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 조사 이틀째 되는 날의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한층 더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잠을 설친 최민석 대위와 박철호 병장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다시 불려 들어갔다. 그들은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목격자 진술은 엇갈릴 수 있고 피해자의 주장은 과장될 수 있으며 결정적인 물증만 없다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희망이었다. 원동일 준이는 먼저 최민석 대위의 조사실로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달리 아무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저 최 대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최 대위, 어젯밤에 생각해봤나? 자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군복을 벗는 건 둘째치고 범죄자로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자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최민석은 이 말을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해졌다는 신호로 착각했다. 그는 역시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유능한 장교 한 명을 이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능한 장교라. 원준이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조사실 밖의 요원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요원이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들어와 최 대위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그가 박철호 병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준혁이 면담을 신청한 직후에 보낸 강 이병 관리 잘해라. 감사 앞두고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최 대위. 자네는 부하의 고통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복을 사주했어. 이게 자네가 말하는 유능한 장교의 지휘 방식인가? 최 대위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동공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대장에게 지휘 책임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그럼 이건 어떤가? 원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히 차 있었다. 특정 병사들의 부모 이름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자네 아들 보직 좀 편한 곳으로 빼달라고 휴가 좀 자주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한 부모님이 보낸 감사의 표시라고 하더군. 자네는 부하들의 피고름 대신 그 부모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있나? 최민석 대위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군 생활과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옆 조사실의 박철호 병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시네. 증거 있냐고요, 증거. 내가 걔를 때리는 걸 찍은 동영상이라도 있냐고. 없으면 사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의 앞에 앉은 베테랑 수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책상 위에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소문대로 미인이시네. 동생이랑은 아주 딴판이야.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박철호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남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하. 그나저나 누님은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 제대하고 나서.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박철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핏기가 가시면서 그 자리에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 예쁘장하던 누나. 자신을 보며 순진하게 웃어주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녹음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나?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지. 수사관은 박철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박철호가 다른 후임병의 머리에 강제로 물을 붓고 발로 차며 낄낄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준혁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명백한 상습적 가혹행위의 증거였다. 이것도 정상적인 군기 확립의 일환인가? 아니면 이것도 그 나약한 후임 탓인가? 박철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오후 원동일 준이는 감찰실장에게 짧게 보고했다. 두 놈 다 무너졌습니다. 자백서에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물증 앞에선 버틸 재간이 없지요. 사건 일체 금일부로 군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를 넘어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감찰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강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 모든 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후련함보다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혁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누나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누나 강수연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동생에게 이 소식만큼은 직접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준혁은 수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누나.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지만 준혁에게 있어 전쟁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난 셈이었다. 몇 달 후 제3군단 군사법원에서 마침내 박철호와 최민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군사재판은 일반 법원보다도 더 엄숙하고 위계가 분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휘두르던 박철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자신의 안위와 경력만을 중시하던 최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강수연 대령이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휴가를 나온 강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강준혁이 증인으로 나선 순간이었다. 새로운 부대에서 자신감과 안정을 되찾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 박철호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군 검사의 질문에 준혁은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철호는 상습적으로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제 가족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저를 구타하였으며 특히 창고에서는 군홧발로 제 복부와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겪었던 사실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그가 겪은 고통의 깊이와 그것을 이겨낸 용기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 중대장이었던 피고인 최민석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최민석은 제 보고를 묵살했으며 오히려 그 사실을 피고인 박철호에게 알려주어 제가 더 심한 보복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쐐기였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감찰팀이 확보했던 녹취 파일과 동영상,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등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군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철호.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병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법무부에 병역 기록 변경을 요청한다. 피고인 최민석.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책무를 방기하고 범죄를 은폐사주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등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8년 및 추징금 2억 원에 처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렸다. 박철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최민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정을 나온 준혁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곁에 있던 수연이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준혁은 만기 전역 후 복학하여 심리학 공부에 매진했다. 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주었다. 그는 졸업 후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고 특히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타인을 구원하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강수연 대령은 군 내에서 철의 여인이자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불리며 자신의 길을 닦아나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보병 사단장이 되었고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는 가장 훈련 강도가 높지만 동시에 단 한 건의 병영 부조리도 없는 가장 건강한 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혁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센터의 개소식에 수연이 찾아왔다. 화려한 제복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상담센터의 이름은 한결같이였다. 이름 좋네. 한결같이. 누나가 나한테 늘 한결같이 대해줬던 것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상담센터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해 보이는 동생을 보며 수연이 미소 지었다. 준혁아, 그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수연이 처음으로 물었다. 준혁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근데 괜찮았어.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누나가 나 구하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상처 입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었다.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빠졌던 그날의 연약한 남매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는 빛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비치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